네, 코너 들어가기 전에 앞서 개장 준비 때 정태근 팀장이 세경 하이테크 기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때 보합선이었는데 현재 한 6.47% 오르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이 꼭 멘트해달라고 해서 멘트해드립니다. 내일이나 뭐 또 나올 때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기업이라도 이렇게 잘 또 골라내면 시장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이 추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슈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뭐 이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라는 얘기는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정책도 위로 아래로 뭐 서방으로 좌우로 많이 있는데 이제 북쪽으로는 뭐 대중정책, 뭐 대러시아, 나아가서는 대북정책, 또 유럽정책까지 되지만 밑에 쪽으로는 남방정책이라고 하죠. 이제 신남방정책과 관련된 이슈. 거기에 또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팀의 김형래 애널리스트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0년도에 뜨는 신남방 국가는 과연 어느 쪽일 것인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또 무엇이고, 그에 따른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나라에 또 주목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키워드를 꼽자면 세 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소순환 경기 턴어라운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대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중요한 건 경기 모멘텀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걸로 기반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는 그나마 경기가 좀 짧게나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베트남 같이 그 제조업, 수출 제조업 국가들이 조금 아웃퍼폼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그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책 모멘텀이 좀 있고 그리고 내수 중심적인 국가가 조금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네. 인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베트남 쪽, 하반기에는 인도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베트남 가볼까요? 오늘 또 세계일주하게 생겼네요. 네. 자, 베트남 하면 워낙 유명하죠. 지금 뭐 우리 그 여행 관광으로도 많이 갈들 가시고 또 제조업으로도 우리 수출 기지들이 그쪽에 또 생산 기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은 워낙 이제 수출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교육량 증가에 또 민감할 텐데 내년 상반기에는 베트남 투자가 유망하다? 어떤 이유입니까? 예, 우선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2010년도만 하더라도 경기 그 모멘텀이랑 같이 가던 국가가 인도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경기 모멘텀에 민감했냐라고 보시면 결국에는 유가였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선 유가가 안정화를 보이다 보니 경기 사이클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베트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제조업 쪽에 익스포저가 높은 베트남이 조금 좋을 거다라는 거고 특히 가장 중요한 국가가 중국과 미국 쪽의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면 대중 수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공급 체인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후방 참여도가 높은 국가인 베트남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거고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가공 제조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 중국이 하던 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산업 헤게모니 변화의 풍선 효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고 베트남이 그래서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수출을 할 거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과 미국 쪽의 수출이 늘어날 국가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베트남이 가장 많이 수출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제 중국하고의 이제 이 긴밀성, 특히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네. 중국 산업의 그 헤게모니 변화가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네, 우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죠. 가깝다는 얘기죠. 네. 거기다가 수출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단일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제품을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은 한 가지 제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수출한다는 거. 다는 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베트남의 후방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입 그리고 완제품 수출 구조가 이미 구축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중국의 내수 수요의 증가의 수혜를 누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공무역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중간재 특화형 국가에서 차별화 제품 생산형 국가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산업 변화 구조에 따라서 일부 제조업 생산하던 거를 이제 베트남이 할 거다라는 얘기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그 제조업 기지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도 거기에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걸로 기대했을 때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노출도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하여튼 전도가 유망한 국가. 내년 상반기에는 베트남. 네, 베트남이 투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고 베트남 증시에 일부 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간접 펀드들이 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최근 2017년도부터 베트남 ETF나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된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유입이 베트남 쪽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NH에도 그런 상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한번 또 가볼까요? 인도네시아는 소비 부진으로 경기 모멘텀 하방 압력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인도네시아가 이 수도 이전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네네. 뭐 대규모인 것 같긴 하고 또 관련된 기업들도 국내에서 몇몇 언급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JC 케미칼이라는 개별 기업도 이제 뭐 이 팜 오일 농장 이전 때문에 아마 보상 문제로 또 핫했던 기업이고. 맞습니다. 네,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도 좀 풀어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는 베트남이었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경기를 탔기 때문에 베트남인데 하반기에 가면 조금 둔화될 거다. 그러면 어느 국가를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네.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를 보자인데 사실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경기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거는 결국에는 소비 부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든 타파하기 위해서 조코위 2기 내각이 주요 정책으로 인프라 개발 도시화 그리고 또 지역 균등 발전 그리고 교육, 건강보험 이런 걸 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프라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부양책을 다수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정부 지원에 따른 소비 진작이 정부 지원에 따라서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던 건데 이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게 그 인프라 투자 중에 하나가 그 수도 이전이었죠. 네네네. 이 수도 이전이 실제로 수도가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 수도가 이전하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 세종시. 세종시 이전 이슈 예전에처럼 예. 행정수도가. 그러니까 세종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제 그 보상비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국가의 성장률이나 경쟁력 개선을 초점을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얘네가 왜 하냐라고 봤을 때 자카르타의 교통 정체, 대기 오염에 따른 사회 비용 절감,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등의 효과를 조금 기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정부가 실제로 돈이 있냐 없냐인 것 같은데 네. 정부가 사실 모든 프로젝트에 돈을 대는 건 아니고요. 전체 프로젝트의 약 20% 정도 조달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이나 이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언뜻 들어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체 조달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외자를 또 유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하고도 또 밀접한 또 이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숟가락을 얹었는데 뭐 숟가락을 좀 많이 뺏어왔다 이런 얘기도 암암리에 들리던데 숟가락을 뺏었다니까 좀 이상하네. 일본보다는 앞설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인도로 가볼까요? 네, 인도도 내수가 좀 부진하죠. 인도도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요번에 인도도 좀 심각하게 내수 부진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네.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록시로 보는 게 이제 이륜차 판매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륜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민간 소비가 부진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농촌 쪽에서 많이 사는
자동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쪽의 소비가 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걸 알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비 진작을 위해서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업 연계 교육을 통해서 실업률을 낮춘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뭐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아니면은 부동산이나 수출업계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어떻게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소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신흥국들의 통화 정책이 또 중요하잖아요. 미국 네.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뭐 달러 가치는 지금 등락은 거듭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 그러면 이 사실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통화 절하를 통해 가지고 조금 혜택을 받던 부분도 있는데 어떨까요? 이제 만약에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 인하를 좀 압박을 주고 있다면은 신흥국들의 통화 정책 여력은 조금 충분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전반적인 신남방 국가, 아세안 인도로 봤을 때 통화 정책의 목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그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가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던 뭐 통화 가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든 크레딧 사이클을 올려보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여력이 있냐는 미국을 팔로우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하우스뷰 자체가 2020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2번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예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같이 인상을 했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하반기에 미국이 2번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 예전에 금리 인상을 했던 인도나 인도네시아도 같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어떻게든 부양책을 단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할인율을 낮춰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전반적으로 주가도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년에 미국 대선이 또 있잖아요. 네. 미국 대선에 따른 신흥국 투자 전략도 분석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떻게 지금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시 재선 가능성이 높을지, 뭐 그럴 경우에 신흥국 증시의 영향은 또 어떨지. 네, 이런. 네. 저희 하우스 뷰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대선 막판까지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굉장히 박빙의 선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조금 우위에 있는 당으로 봤을 때는 그 트럼프 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기서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집권당이 재선을 하냐 안 하냐거든요. 이게 정책이 어떻게 되냐의 차이는 뭐 그때마다 다르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집권당이 되냐 안 되냐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1980년 이후에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은 집권당이 변경이 되면은 11, 12 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네. 12월 가서 대선이 선거가 끝나면은 12월에 플러스 전환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집권당이 재선에 승리를 하면은 베트남을 제외하고서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대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모두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도와 베트남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쭉 정리하면 이게 어떤 의미로 귀결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국에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대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현재 리스크를 보면 인도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네.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그 신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도 퍼시픽 전략이 있는데 핵심 국가는 인도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교역량이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결국 그 일환으로 이번에 인도가 RCEP에서 빠졌죠.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어떻게든 눈치를 덜 봐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게 돼서 경기 성장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이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얘기하는 그 남중국해, 베트남이 얘기하는 동해가 있는데 그쪽에서 미국이랑 합작으로 그 블루웨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는 원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이 탐사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개선이 되면은 중국 입장에선 함부로 그 프로젝트를 차질이 생기게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프로젝트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그 원유 부담, 비용 부담에 대한 이슈도 조금 완화가 되면서 베트남의 그 실적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도나 베트남이나 거기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하지만 나름의 또 독자적인 활로를 찾는 그렇죠. 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맨날 이 치고 저리 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혹시나 그 하우스에서 NH에서 보시는 뭐 타픽 기업들, 국내 로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 하우스에서 네. 이 신남방 전략을 가지고 네. 국내 기업과 그래서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아, 돌발적으로 제가 여쭤봤는데 없으면 없다. 네. 네, 저희가 따로 이렇게 연결은 안 하고 아, 저희는 아직 정리는 현지 기업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거라도 말씀을 현지 드릴게요. 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기업은 매수를 못 합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거래가? 예, ETF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현지 법인의 매출이 늘어나서 가계 소득이 같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채용을 더 많이 하고 또 부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럼 내수 시장이 커지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 업체의 실적이 개선이 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베트남의 빈 그룹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아, 빈. 네, 그게 이제 그 베트남 시총의 16%에서 18% 정도 되는 기업인데 네. 그게 조금 유망이 되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결국엔 부양책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저소득층의 이런 소득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돈을 결국에는 음식료, 담배 쪽에 쓴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구단가람이라는 담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게 담배세 때문에 많이 빠졌거든요. 아, 우리로 치면 KTNG 같은 거. 네, 예전에 왜 KTNG가 담배세 때문에 한번 이렇게 쭉 빠졌다가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구단가람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단가? 구단가람. 구단가람. 예. 네, 어렵네요. GGRM이. 네네네. 예. 자, 국내 로컬 기업을 매칭을 시켜보려고 했더니 연관성이 없어서 현지 기업을 쭉 해주셨는데 하여튼 돌발 질문이었습니다. 자, 글로벌 전략. 오늘은 신남방 정책과 관련된 뭐 투자 힌트를 좀 알아봤고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형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